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율 관련 통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2020년 12월 대비 2021년 9월 또는 12월을 비교했습니다. 우선 대외 채무가 이제 중요한데 5,449억 달러에서 6,107억 달러로 9개월 만에 약 한 658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게 아마 환율 상승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느냐. 지난해 4월 이후에 9월 말 기준이니까 아직 3개월 더 대채무가 증가할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선은 12월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일부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대외 채권인데, 그러니까 받을 돈에서 갚을 돈을 뺀 거지요. 그것은 이제 지난해 12월 대비 4,828억 달러에서 4,624억 달러로 약 한 204억 달러가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채무와 대채권을 어째 공제한 금액이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외 채무를 감안한 통계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204억 달러 감소한 거죠. 대채권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무역 수지는 이제 12월 한 달만 우선 봤는데 지난해에는 105억 달러 흑자였는데 올해가 아니네요, 이제는. 지난 12월에는 7억 달러 적자로 반전됐으니까, 물론, 지난해 12월 통계는 확정치는 아니고 잠정치인데, 비교를 하면 한 112억 달러 악화된 거죠. 이것도 이제 환율 시장 불안 요인인데, 또 정권 투자에, 이거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한 거죠. 미국이나 홍콩, 베트남 등지에 투자한 건데, 지난해 12월은 잔액이 이제 7,056억 달러 됐어요. 그런데 이제 9월 말입니다. 아직까지 3개월 정도 안 봤는데, 9월 말까지 보면 약 한 875억 달러 증가했죠. 그래 이것도 이제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환율 상승 요인이죠. 지금 앞에 얘기한 대외 채무라든지 순대외 채권이라든지 무역수지 악화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환율 상승 요인인데 정권 투자액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투자했으니까 그거는 우리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환율 상승 요인이죠. 한 875억 달러 정도가 우리 국내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홍콩 지역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투자 손실이 좀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주식도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대부분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10월 내지 9월 이후에 들어간 돈은 손실 발생액이 크다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나간 돈 중에서는 상당액이 좀 줄어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면 좀 악재라 하면 악재죠. 앞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부정적으로는 볼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교육 조건인데 왜 소득교육 조건을 보느냐 하면요. 수출 물량까지 다 감안한 거죠. 수입 물량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을 다 감안해 가지고 교육 조건이니까 단가 내지는 수출 단가, 수입 단가 내지는 물량까지 감안했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124에서 111.7로 감소하니까 한 10% 정도 나빠졌죠. 근데 이것만 보면 무역수지 흑자라야 되는데, 근데 수입하는 금액 중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특히 석유 같은 거, 뭐 곡물도 마찬가지고 수입하면 국내에서 다 소비하거든요. 물론 가공해가 수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내 소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124에서 111로 10% 정도 나빠지면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수출액 중에서는 달러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또 수출도 있어요.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또 현지에서 그 관세청에 통과는 했는데 그 외국에서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는 그런 물건도 있을 수 있고요. 여하튼 그 무역수지 관련 통계는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일단 통계만 오늘은 비교하니까 그 소득교육 조건은 그래도 무역수지 흑자가 나야 되는데 국내에서 소비하는 문제 때문에 12월이 무역수지 적자로 반전됐다. 그러면서 이제 대외 채무가 증가하고 또 하나는 외환보유고도 이제 뭐 환율 관련 통계니까 물론 이제 외환보유고를 함부로 그 유사시에 손을 대야 되는 것이니까 평상시에는 그 또 손 안 대거든요. 근데 외환보유고가 지난해 말에는 4,631억 달러인데 2020년 12월 말에는 그냥 1년 전이죠. 4,431억 달러에 겨우 한 200억 달러 증가했어요. 무역수지는 그동안에 매월 흑자인데 그 20개월 만에 12월이 적자니까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12월을 빼고는 무역수지가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700억 달러 흑자인데 외환보유고는 이제 200억 달러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는 뭐 또 외환보유가 증가해도 그 IMF SDR이 이제 한 그 33억 달러에서 153억 달러로 120억 달러 증가했으니까 뭐 SDR은 뭐 유사시에는 빼내서 수 있지만은 평소에는 빼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외환보유고가 그 증가하지 않았다. 가용 외환보유고는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필요한 외환보유고는 증가했거든요. 무역 규모가 커지면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수입액이 이제 커졌단 말이에요. 3개월 평균을 가지고 3개월 정도의 그 무역 중에서 수입 금액을 그 IMF에서는 신흥국에 대해서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기를 원하거든요. 권고죠, 일종의. 의무는 아닌데 권고인데 수입액은 3개월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크게 늘었는데 외환보유고는 사실상 증가하지 않은 거죠. 특히 가용 외환보유고는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제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 계속해서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거나 또 대채무가 증가할 경우에는 이 외환보유고도 이제는 그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되고 있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 정권 투자 금액이 순투자액 기준으로는 38조 원이 유출됐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달러당 1180원으로 환산하면 지난 6월 이후 지금 1180원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으니까 평균으로 한 330억 달러가 유출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에 왜 그 6월 이후에 환율이 급등했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들이죠. 지금 한 7가지를 지금 열거했는데 7가지 다 그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향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 통계를 가지고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 있지요. 우선 대외 채무가 작년에 연초만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그래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원자재 가격 고공 상태, 그 중에서 이제 수입 금액 비중이 높은 석유, 1년에 뭐 우리 국내에서 소비액이 한 9억 배럴 정도 되니까
그 10달러만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앞 시간에 얘기했는데 연간 9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아닌 무역수지 적자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뭐 석유의 경우에는 정유회사는 도움이 되지만은 나머지 기업들은 또 원가 상승 요인이니까 증가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그 압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문제도 될 수 있지만은 무역수지 적자가 나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장기업 영업실적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입니다. 상장기업 영업실적이 악화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외환보유고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거든요. 그 가용 외환보유고는 사실상 정체된 상태거든요. 필요한 외환보유고는 증가하는데 뭐 외국인 투자 자금이 그 빠져나가는 것도 필요한 외환보유고 증가 요인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역 중에서 수입 대금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것도 환율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2022년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금 7개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도 그래요. 그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국내 투자자들은 또 한국 코스피 시장이 안 좋으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 상승 요인인데, 외환보유고로 가지고는 초반에는 버틸 수 있지만 정부도 어느 정도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 버틸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한 외환보유고는 남겨두어야 되니까, 유사시에 대비해가. 그러면 결국은 대외 채무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대외 채무는 일시적으로는 환율 상승을 막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환율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1년을 놓고 보면 단기 외채가 증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 외국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인데, 그런 그 조직들은 가능한 장기로 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단기로 빌려주려고 한다면 뭐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겠는데,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면 하반기부터는 장기로 빌려주기보다는 단기로 빌려줄 가능성이 높죠. 또 연준이 보유자산을 축소한다 하면 외국계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자금 시간 경색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2022년도 외환시장은 그 안정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큰데 하반기로 갈수록 크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가능하죠. 하여튼 오늘은 그 환율 관련 통계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 통계는 아직까지는 9월 통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 12월 통계는 나와야 좀 더 최근치에 가까운, 그러니까 향후 한 3개월이라도 좀 그 신뢰도가 높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통계는 1분기 중에 제가 한 번 더 그 대채무라든지, 그 다음에 무역수지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동향, 또 중국 경제 불확실성까지 포함해 가지고 1분기 중에 한 번 더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